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더 케이지입니다.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요약한 내용이 흥미롭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책 더 케이지가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2명의 여자가 갇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구조되었을 때 그중 한 명은 사망해 있었죠.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이 간단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에 살이 붙으며 반전에 반전을 더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걸 알려주는 이야기. 어때요? 재밌겠죠? 오늘은 오랜만에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컨텐츠를 들으시고 재미있다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분께 오늘의 책 더 케이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릴러나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딱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이나 더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책의 도입부를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프롤로그. 도시 높은 하늘에서 안개가 서성인다. 차가운 밤하늘은 온통 캄캄하고 보이는 것이라곤 난반사된 도시의 불빛뿐이다. 안개가 닿은 건물은 단 하나, 마켓플레이스 타워. 도시에서 가장 높은 최신 건물이다. 반짝이는 첨탑의 모든 면면에는 서리가 뒤덮여 있다. 누구라도 그걸 본다면 설탕을 입힌 동화 속 나라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안개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벤이 빌딩 앞에서 멈춰서고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차 뒷문을 열어 청소 설비를 꺼낸 후 출입문 쪽으로 밀고 갔다. 그중 신입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았다. 길에서는 어렴풋하게만 보였던 빌딩. 30층, 최상층 2군데에서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2곳 말고는 온통 캄캄했다. 그는 고개를 뒤로 더 젖혔다. 2곳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다. 안개가 떠다닐 때마다 2 불빛이 각각의 위험을 알리는 등대처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했다. 회전문 세대가 나란히 있는 입구에서 로비로 들어서면 보안 데스크가 보인다. 데스크에는 CCTV 화면 4대가 켜져 있고 5번째 화면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안원 1명이 앉아 있었다. 그 뒤를 지나면 양쪽에 각각 5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가 나온다. 각 엘리베이터 사이에는 원하는 층을 미리 누를 수 있는 콘솔이 있다. 엘리베이터 문에는 검은색 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에드워드 시대의 오래된 세장 스타일 엘리베이터에 대한 오마주이리라. 남자 셋이 출입문 앞에서 버저를 누르자 보안원이 고개를 들고 버튼을 눌러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들은 서명을 하고 들어와 로비 옆에 붙은 빈 사무실 안에 코트를 벗어 걸어두었다. 그러고는 목을 길게 빼고 TV 화면을 보며 현재 점수를 물었다. 22대 0이요. 보안원이 대답했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고는 광택기를 켜고 헤드폰으로 중계방송을 들으며 일을 시작했다. 로비 바닥은 오닉스가 기하학적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박힌 시에나 대리석이다. 광택기가 정빈기처럼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30층. 한 여자가 사무실 창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날이 좋으면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이 다 내려다 보이지만 오늘 밤은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만 비쳤다. 40대 초반의 늘씬하고 자그마한 체구다. 빛바랜 금발머리는 앞머리가 쏟아질 듯 손질해서 분위기 있어 보인다. 조각같이 매끈한 피부, 일요일 밤인데도 손볼 것 없는 메이크업 상태에 평일처럼 실크 브라우스와 정장 바지 아래 앞이 뾰족한 힐을 신었다. 독특한 빨간색 바닥이 특징인 이 힐은 거의 1,000달러에 달한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마침내 돌아서서 코트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도어록이 삐소리를 내며 잠기자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같은 층 반대편 끝 경치가 보이지 않는 쪽에 색상을 비추는 또 다른 빛이 있다. 책상의 서류 더미에는 맨 위에 포스트잇이, 사이사이에는 각양각색의 인덱스 스티커가 붙어 있다. 2미터 옆 어둠 속에 한 여자가 서 있다. 아까 그 여자보다 10살쯤 어리고 15cm쯤 더 큰데 대충 묶은 포니테일과 창백한 민낯 때문에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인다. 그녀 역시 근무일 같은 복장이지만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니다. 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얼굴이 굳은 표정은 아니다. 개슴츠레한 한쪽 눈 근육이 실룩거리며 철도 신호기처럼 이따금 윙크를 한다. 14시간째 책상에 앉아 있었던 터다. 그녀는 지친 모습으로 몸을 돌려 낡은 캔버스 가방에 서류 몇 장을 넣고 코트를 집어 들었다. 이곳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꼭대기층 복도에는 고요함이 가득했고 정적을 깨우는 건 윙윙거리는 기계장치 소리뿐이다. 마치 혼수 상태의 환자의 몸에 연결된 인공호흡기가 쌕쌕거리며 돌아가는 것 같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반대쪽 사무실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 젊은 쪽인 여자가 거는 말에 대답은 없었다. 중앙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두 여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문이 닫혔다. 911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전기가 나갔고요.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이 램버트요. 위치가 어떻게 되죠? 마켓플레이스 타워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전기가 완전히 나간 것 같아요. 비상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인터컴도 안 돼요. 공기압축기도 꺼진 것 같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혼자 계신 건가요? 한 사람 더 있어요. 루시 카터 존스요. 이건 그분 전화기예요. 그분은 괜찮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화 좀 바꿔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플래시 기능으로 그분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해요. 됐네요. 전화 받으세요. 직접 얘기하고 싶대요. 제가 이분 귀에 전화기를 대고 있어요. 여보세요. 911입니다.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다시 저예요. 루시가 말을 안 하네요. 진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요. 빨리 꺼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소방대를 급파했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계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전화기가 곧 꺼질 거예요. 배터리가 1% 정도밖에 없어요. 끊지 마세요. 구조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아니요. 배터리를 아끼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플래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끊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인. 아니요. 아무튼 고마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부 1장 세이 램버트 2014년 2월 2일 밤 11시 16분 기어 소리와 함께 모터 시동이 걸렸다. 마치 이를 박박 가는 소리 같다. 곧이어 불이 켜졌다. 나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유낙하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상관없었다. 어떻게든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몇 초 후 로비층에 다다랐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 앞에 사람들이 반원형으로 늘어서 있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 제복들이 보인다. 경찰, 소방원, 보안원 등 작업복 가슴에 타원형 패치를 단 남자들이다.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시선은 나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안으로 향해 있다. 뒤돌아보았다. 루시 카터 존스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대자로 누워있다. 마스카라가 번져 너구리같이 된 두 눈은 뜬 채였고 왼쪽 볼에 구멍이 나 있다.
구멍이 너무 깔끔해서 마치 펀치기계로 뚫어놓은 것 같다. 머리 위 벽에는 선혈이 흩뿌려져 있고 그녀의 옆 바닥에 총 한 자루가 떨어져 있다. 총신이 짧은 무광택 검정 리볼버다. 욕지기가 올라오더니 결국 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몸을 구부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노란 담즙을 토해냈다. 남자 둘이 달려와 양쪽에서 팔꿈치와 손목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나는 부축을 받아 발을 질질 끌며 로비를 가로지르고 유리문 너머 빈 사무실로 들어갔다. 금속 책상과 의자 외에 겨울 외투가 잔뜩 걸려있는 옷걸이뿐이다. 내 코트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나는 아까 그곳에 코트가 있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 바닥 총 근처에.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지루할 정도로 밋밋한 단색 베이지색 재킷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냥을 마친 표범이나 치타 혹은 어떤 포식자의 무늬처럼 피가 흩뿌려져 있다. 순간 또다시 욕지기가 느껴져 미친 듯이 재킷 버튼을 뜯었다. 나를 데려온 두 남자가 저지하려 하더니 문득 깨달은 듯 멈추고 내가 재킷 벗는 걸 도와주었다. 한 명이 재킷을 한쪽에 두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나를 의자에 앉혔다. 제 코트요. 나는 입을 열었다. 제 소지품요. 그 밖에 또 뭘 두고 왔는지 생각하며 머리를 쥐어짰다. 서류 가방 그리고 지갑. 확보해 놨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남자를 보니 그도 마찬가지였다. 물잔을 든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부두에 찰랑거리는 파도처럼 잔 속의 물도 찰랑거렸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빙글빙글 돌리고는 잔에 다시 뱉었다. 통째가 안 될 정도로 손이 떨렸다. 손을 바라보던 나는 손톱으로 시선을 옮겼다. 엉망으로 다른 손톱을 보고 나서야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손톱을 끼웠던 것,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게 떠올랐다. 안 부러진 손톱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경관이 물었고 동시에 다른 경관이 다른 질문을 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때 또 다른 제복을 입은 사람이 문으로 들어왔다. 소방대원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바로 나갔다. 경관 하나가 로비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몸을 돌려 유리문을 통해 내다보았다. 그는 어깨에 매달린 무전을 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머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얼마쯤 지나서야 소방대원이 고개를 저은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헉하고 놀라며 남아있는 경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는 나를 빤히 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대답이나 마찬가지였다. 오 세상에. 나는 손에 얼굴을 묻었다. 말렸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목소리가 손바닥에 부딪혀 부자연스럽게 웅웅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디를 다쳤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뭘 했어야 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또다시 물었다. 진정하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황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공황이라고 하는 거 맞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불이 꺼지니까 바로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뭐랄까 개가 헐떡거리는 소리 같았다고 할까? 그래서 진정시키려고 했죠. 엘리베이터가 멈춘 걸 빌딩 보안원들이 벌써 알아챘을 거라고 말해줬고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굴더군요. 인터콤도 작동이 안 됐고 비상 버튼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911에 전화했죠. 곧 구조대가 올 거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는 확실히 과호흡을 하는 것 같았어요. 기절할까 봐 걱정이 됐죠.
상태를 보려고 핸드폰 플래시를 켰는데 근데 그분 손에 총이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총을 갖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뭘 하려는 거지? 총을 쏴서 밖으로 나가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총구를 자기 쪽으로 돌려 턱 아래에 대는 거예요. 그제야 자살할 작정이란 걸 깨닫고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면서 총을 거머쥐었죠. 저항하더라고요. 정말 격렬히 저항했어요. 그러더니 말을 멈추고 종이컵에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토사물 맛이 나서 재빨리 뱉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살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경관을 바라보았다. 그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니까요. 그는 수첩을 꺼냈다. 그분 성함은 아십니까? 네, 루시 카터 존스예요. 루시 존스. 그가 이름을 받아 적었다. 아니요, 성이 카터 존스라고요. 중간에 하이픈이 있고요. 영국 쪽에서 하는 부모성 다 쓰는 그런 거예요. 아시죠? 그는 텅 빈 얼굴로 바라보았다. 친구지간인가요? 그분은 저희 회사 인사부 총괄 부장님입니다. 무슨 회사죠? CDMI요. 경관의 얼굴이 멍해지는 것 같아 설명을 덧붙였다. 크로드딘 마르티노 인터내셔널, 패션업계 거물 기업인데 모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요. 디자인 본부는 도심지에 있지만 경영 본부는 여기에 있죠. 나는 위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CDMI는 빌딩 꼭대기층부터 아래쪽으로 5층을 쓰고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이 램버트요. 저는 법무팀에서 일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변호사라는 말씀인가요?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그 경관이 다시 왔다. 경찰청 범죄수사과에 알렸어. 내 옆에 경관이 나를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다. 변호사래. 둘은 시선을 교환했고 한쪽이 끄덕거리자 다른 쪽이 코팅된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잠시만요. 나는 둘을 번갈아 보았다. 지금 저를 범인으로 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자살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억양도 없이 계속 읽어내려갔다.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한 진술은 법정에서 저는 말리려고 했다니까요. 경관 한 명이 다시 나가더니 새로운 경관 2명에게 다가갔다. 그들 셋은 회전문을 통과해 빌딩 밖으로 나갔다. 네, 제 권리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미란다 고지를 다 들은 후 말했다. 묵비권을 포기합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말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경관은 밖으로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나가자마자 문 옆에 섰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보초를 서고 있었다.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부 2장 잉그럼 베럿 라이에 위치한 제2 잉그럼 베럿 주니어의 주 거주지는 고전적인 흰색 식민지풍의 3층 건물이다. 12개의 조경 조명이 건물 전면에 마침맞게 배치돼 있어서 마치 이 거리를 비추는 별처럼 보인다. 또 다른 조명 세트는 현관 앞 원형 드라이브 중심에 있는 분수대를 비춘다. 분수대는 겨울에도 중앙에 있는 수중 히터 덕분에 물이 얼지 않고 풍성하게 쏟아져 내렸다. 2층 안방. 베럿은 캘리포니아 킹 침대에서 전화기를 베개 아래 묻은 채 자고 있었다. 전화기에는 침대를 흔드는 패드가 장착돼 있었다. 원래는 청각 장애인용으로 나온 알람 시계 장치인데 덕분에 한밤중에 전화가 울려도 침대 저편에서 자는 아내의 잠을 깨우지 않을 수 있다. 동남아에 생산 공장을 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한밤중에도 종종 전화벨이 울렸다. 그럴 때마다 아내 멜라니는 탐탁지 않아 했다. 멜라니는 그가 CDMI 법무자문위원과 수석 부사장으로서 받는
월급에는 만족스러워하면서도 그 직무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했다. 진동음에 잠이 깬 베럿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액정 화면을 보았다. 지구 반대편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다. 잭 컬리건, CDMI 보안팀장이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걸 보면 뭔가 큰일이 터진 것이다. 베럿은 슬그머니 일어나 욕실 쪽에 있는 드레싱룸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다시 전화하지. 그는 속삭여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는 복도와 연결된 다른 문으로 나간 후 명목상 아이들 방이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4개의 침실을 지났다.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 젖은 바닥을 밟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이런 젠장. 난간 기둥을 붙들고 으르렁거리듯 내뱉었다. 도우미가 현관 앞에서 넙죽 엎드려 대리석을 문질러 닦았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쭈그리고 앉아 몸을 숙인 채 팔을 들어 올렸다. 아, 제발 좀. 베럿은 자신이 사무실에 있을 때 청소하기를 바랐고 멜라니는 자신이 낮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물걸레질은 꼭두 새벽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해요. 화난 거 아니니까. 그가 도우미에게 말했다. 베럿은 축축한 바닥을 가로질러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다짜고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베리, 루시 일이야. 이런 젠장. 베럿이 목을 천천히 돌렸다.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죽었어. 맙소사. 베럿이 의자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디서? 사무실, 엘리베이터. 머리에 총상을 입었대. 오, 이런. 뭔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요?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겠지. 베럿은 분주히 머리를 굴렸다. 확실히 그녀에게서 뭔가를 파멸시키고 말리라는 듯한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그 대상이 회사일 줄 알았지. 그녀 자신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 여기 불질러 버릴 수도 있어. 그녀는 협박을 했었다. 그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만약 시도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상기시켜 주었다. 뭐라고 남긴 말은 없었대?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베럿이 물었다. 없었어. 사람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대. 잠깐 사람들이라니 무슨 구조를 했다는 얘기야? 법무팀 팀원 하나랑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대. 세이 램버트. 베럿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이 램버트와 대화 가능한가? 너무 늦었어. 경찰이 격리시켰거든. 이미 진술도 끝냈고. 그래서 뭐래? 패소공포. 공항이 와서 그랬다는데. 좋아. 그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소식은 어디서 들었어? 야간 보안원이 순찰 경관과 대화를 나눴더라고. 아, 그리고 경찰이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루시와 세이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럿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시간을 끌고 루시 사무실로 가서 노트나 컴퓨터에 뭐 남긴 거 없는지 찾아봐. 뭐라도 좋으니까. 나는 루시 집으로 가서 남편을 챙길게. 레스터한테 그리로 오라고 전해주고 그 집도 둘러봐야 할 거야. 알겠어. 잭? 응? 혹시 루시가 자네한테 뭐라도. 아니, 내가 아는 건 다 자네도 아는 거야. 잭이 대답했다. 난 눈꽃만큼도 모른다고. 베럿이 발끈했다. 나도 그렇다니까. 그 발언에 담긴 나도 내 앞가림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루시 사무실 살펴보고 다시 연락 줘. 전화를 끊었다. 이럴 때 입으려고 서재 벽장에 걸어놓은 한밤의 위기 상황용 옷으로 갈아입었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루시는 나 여기 불질러 버릴 수도 있어 라고 협박했고 아마도 지금 자신의 죽음으로 그 일을 해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불꽃은 회사를 태우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역시 화형을 당할 것이다. 차고로 향하던 베럿은 머드룸 앞에서 몸을 돌려 서재로 가서 벽장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여권과 얼마간의 현금, 보석과 더불어 뜯지 않은 담뱃갑 하나가 있었다.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둔 것이었다. 그는 늘 통제하는 걸 좋아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아니, 특별히 자신을 통제하는 걸 좋아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셀로판 줄을 뜯어내고 담배 한 개비, 아니 2개비를 꺼내려다 말고 담뱃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금고를 닫았다. 그리고 차고로 가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일부 3장 세이 램버트. 나는 진정하려고 애썼다.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은 당연히 질문을 하고 싶겠지. 목격자는 단 한 명, 나뿐이니 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순찰 경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건 형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신중을 가하려고 그런 거고. 아마 내가 변호사라서 읽어준 것일지도 몰라. 변호사라는 말을 괜히 했어. 경찰은 늘 변호사한테 가드를 올리는데. 로비층의 자그마한 사무실 유리문을 통해 밖의 상황을 다 지켜보았다. 경관 2명이 패널 몇 개를 가져와 엘리베이터 3호기 앞을 둘러놓았다. 범죄 현장 가림막이다. 엘리베이터를 범죄 현장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닌데 살인이라면 몰라도. 또 다른 경관은 청소 작업복 차림의 남자 3명을 로비로 데려와 최소 6m 간격으로 바닥에 앉혔다. 목격자들을 따로따로 격리하는 것이다. 사무실을 지키는 경관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용의자를 구금하는 건가? 아니다. 물론 아니지. 나는 그녀를 말리려고 했다. 나는 목격자지 용의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격리된 거지 구금된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단지 절차일 뿐이다. 그렇지만 내 변호사 두뇌는 너무 분석적이라 이 뻔한 것을 못 본 척할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에는 단 2명이 있었다. 가능성은 2개로 좁혀진다. 자살 혹은 살해. 경찰은 2번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날 때까지 첫 번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는 기다리며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았다. 기나긴 침묵이 흐른 후에야 나는 귀가 울리는 걸 알아챘다. 계속 이런 상태였는지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귀 바로 옆에서 총성이 울렸던 게 떠올랐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들은 총성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 정도로 컸고 엘리베이터 안에 구석구석까지 가닿았다. 엘리베이터카. 왜 사람들은 그걸 차라고 부르지? 일반 차라면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다. 차를 멈출 수도 있고 불러 세울 수도 있고 차에서 내려 자유롭게 걸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엘리베이터는 차가 아니다. 엘리베이터에 걸맞은 이름을 붙여야 한다. 짐승우리. 캄캄한 어둠 속 그 속에 갇혔을 때의 느낌이 딱 그랬다. 우리에 갇힌 느낌. 이제는 손이 떨리지 않는다. 떨리는 것은 내 입이다. 그렇지만 턱을 앙다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다. 반면에 귀에 울리는 소리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청력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도 행운으로 여기자 하는 생각도 들었다. 총을 둘러싼 싸움은 치열했다. 그렇게 자그마한 체격의 여자가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던지 정말 놀라웠다. 자칫하면 나를 쏠 수도 있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하자 2손을 맞잡고 앞에 있는 탁자를 꽉 움켜잡았다.
마치 학생처럼 반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이, 즉 내가 그러던 것처럼 항상 주의 깊게 수업을 듣고 언제든 팔을 들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처럼 그때는 그렇게만 살아도 성공적이었는데 기억 속으로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다. 바닥에 놓인 루시의 전화기 불빛이 만화경처럼 어지럽게 흔들렸고 그 와중에 내 시야에 잡힌 루시의 눈, 야생동물의 눈빛 같았던 두 눈, 그리고 고급 도자기와도 같은 얼굴, 매끈한 그러나 절대 표정이 움직이지 않는 얼굴.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 그 얼굴은 100만 개의 작은 파편으로 부서졌다.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내다봤더니 남자 2명이 회전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작은 키의 젊은 남자는 외투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나이 들어 보이는 다른 남자는 키가 컸으며 패딩에 오래된 고무 덧신 차림이었다. 둘이 들어오자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다. 형사들인가 보군. 내가 설득해야 할 사람은 저들이다. 나에게 배정된 2명의 배심원. 그들은 멈춰서서 제복 경관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한순간 동시에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나이 어린 쪽은 라틴계 같았고 다른 쪽은 아일랜드 사람처럼 얼굴이 발그레했다. 아니면 주정뱅이일 수도, 혹은 둘 다일 수도. 그들은 가림막 너머 3호 엘리베이터의 사건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 다시 나온 후에는 책상에 앉은 보안원과 대화를 나눴다. 젊은 쪽 형사가 뭔가를 적었다. 나이 든 쪽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다. 두 형사는 책상 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있는 청소업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을 보자 첫 번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젊은 형사가 나서서 질문을 했다. 주로 스페인어로 소통하며 대화 내용을 모두 적었다. 다음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도 젊은 형사가 계속 주도했다. 3명 모두의 진술을 듣고 난 형사들은 내가 있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남자에게 뭐라 말했다. 남자는 즉시 사무실로 들어와 안에 걸린 코트들을 꺼내 들고 나갔다.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눈길도 없었다. 그는 청소업자들에게 가서 코트를 돌려주었다. 청소업자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기계의 플러그를 뽑은 후 연석에 대놓은 밴으로 끌고 갔다. 또 다른 밴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남자 2, 여자 2. 아프리카계 영국인 2, 백인 2. 그들은 장비가 든 커다란 알루미늄 상자를 끌고 회전문으로 들어왔다. 고밀도 합성 폴리에틸렌 작업복과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들은 형사들과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가림막 안으로 사라졌다. 검시관이거나 과학수사대일 것이다. 형사들은 잠시 선체로 얘기하더니 나를 지키고 선 경관에게 바짝 붙어서 쑥덕거리다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자기소개를 했다. 나이 들고 키 큰 쪽은 라일리 형사였고 젊고 키 작은 쪽은 크루즈 형사였다. 배지를 들어 보이길래 그쪽으로 몸을 수그렸다. 글씨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눈을 깜빡여 자세히 보니 라일리는 조지프 라일리, 크루즈는 칼 크루즈였다. 둘의 배지에는 CID라고 새겨져 있었다. 범죄 수사과였다. 램버트 씨 되시죠? 젊은 형사 크루즈가 물었다. 30대로 보이는 그는 잘 다듬은 염소 수염을 달고 있었고 마거릿 킨 그림에 나오는 인물처럼 비쩍 마르고 눈이 커다랬다. 맞습니다. 혹시 치료가 필요한 데가 있나요? 응급구조원을 이곳으로 부를 수도 있고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필요 없어요. 다른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나는 기절할 만큼 배가 고팠고 진이 다 빠져서 의식도 가물가물했지만 지금은 뭘 먹거나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고개를 저었다.
연락하실 때가 있으면 대신 전화를 걸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고개를 저었다. 남편분은요? 크루즈가 내 결혼 반지를 보고 물었다. 아니요. 무릎 위에 손을 포개며 대답했다. 그이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순찰차를 보내서 모셔올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통화하고 싶은 친구분은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밤도 늦었고요.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가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말을 보탰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형제도 없어요. 크루즈가 안 됐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그는 나를 용의자로 대하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목격자로도 대하지 않았고 마치 나를 피해자로 보는 듯한 태도였다. 하긴 어떤 면에서는 나도 피해자였다. 라일리 형사가 탁자 끝에 엉덩이를 걸쳤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보였다. 눈밑이 물먹은 티백처럼 축 늘어져 있고 머리는 잿빛이다. 귀밑머리와 콧수염도 잿빛이지만 신기하게도 눈썹은 까맣다. 나를 살피는 그의 얼굴에서 애벌레 같은 눈썹이 이마 위로 꿈틀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루즈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마치 녹이 쓴 보트를 돌이 가득한 해변에서 질질 끄는 소리 같았다. 나에게는 방금 전까지 60분의 시간이 있었다. 어쩌면 90분이었을 수도 있다. 시계가 없어서 모르겠다. 어쨌든 그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좀 전에처럼 무심결에 말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30층 엘리베이터 앞에 섰던 순간부터 마침내 로비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까지의 일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 크루즈는 염소 수염을 톡톡 두드리며 듣고 나더니 이렇게 대꾸했다. 아주 끔찍했겠네요. 정말 어디 전화 안 해도 됩니까? 네, 괜찮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가 문 밖에 있는 고밀도 합성 폴리에틸렌 작업복 차림의 두 여성을 가리켰다. 저분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사진을 좀 찍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피해자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목격자의 경우도 그렇고 거절할 수 있는 건 용의자뿐이다. 그러니 거절할 수 없다는 건 뻔했다. 물론이죠. 괜찮아요. 형사들이 나가고 나서 여성들이 들어왔다. 방호복처럼 캡을 쓰고 마스크로 코와 입까지 가리고 있었다. 순간 내가 전염병 환자나 오염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여겨져 수치스러웠다. 한 사람은 카메라를, 다른 사람은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손을 탁자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손을 뻗자 그녀는 손등과 손바닥 사진을 찍었다. 다른 사람은 비닐봉투에서 원판을 꺼내더니 그곳에 내 오른손을 찍어 눌렀다. 끈적끈적한 것으로 보아 발사 잔여물 존재 여부를 검사하려는 것이었다. 총이 발사되던 순간이 떠올랐다. 루시가 내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냄새가 났으며 미친 듯한 짐승의 눈빛이 보였다. 열기 속에서 총신의 뜨거운 감각이 내 손에 닿았다. 그러니 내 손에서는 발사 잔여물이 검출될 것이다. 수사대는 원판을 봉투에 넣어 봉하고 내용물을 적었다. 그런 다음 다른 쪽 손도 똑같이 검사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주시겠어요? 카메라를 든 여자가 말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가 말한 자리에 섰다. 전신을 앞뒤로 찍을 때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치마와 블라우스를 좀 벗어주시겠어요? 신발도요. 뭐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시키는 대로 해.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협조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내가 속옷까지 벗을 동안 그들은 문을 막아서서 가려주었고 회색 운동복 상의와 하의를 건네주었다. 갈아입을 옷이 없는 사람을 위해 프리사이즈로 준비한 만능 의복일 것이다. 만능 신발은 없는지 고밀도 합성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덧신을 주었다. 내가 벗어놓은 옷과 신발은 봉투에 넣고 딱지를 붙였다. 입을 벌려주세요. 면봉이 볼 안쪽과 잇몸을 쓸었다. 마지막으로 지문을 뜬 그들은 장비를 챙겨 떠났다. 나는 다시 탁자에 앉았다. 만능 옷이 너무 컸다. 옷에 달린 모자는 수도승의 고깔 모자처럼 등 뒤로 축 늘어졌다. 부직포로 된 덧신은 원래 신발 위에 신는 용도라 내 발에는 역시 너무 크고 맨발로 신어서 너무 거칠었다. 이제 몸은 떨리지 않았다. 마침내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피로가 밀려오고 있었다. 내가 깬 상태로 있는 게 오늘 새벽 4시 반부터였나? 사무실 도착은 6시 반. 그리고 지금은 몇 시지? 시계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자정이 지나 날짜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다. 잠시라도 책상에 머리를 박고 눈을 감고 싶은 충동이 세차게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했다. 경계태세로 있어야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2가지 시나리오뿐이다. 루시가 자살했거나 내가 루시를 죽였거나. 그런데 용의자가 거칠 만한 모든 절차, 사진 찍히고 면봉으로 채취당하고 지문도 찍히고 나니 명백한 상황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형사들은 자살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는 한 동정심과는 별개로 살인사건으로 몰아갈 것이다. 로비에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과학수사대와 상의를 하는 중이다. 중간중간 나를 흘끔거리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법의학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문으로 오는 그들을 향해 내가 불쑥 말했다. 총이 발사될 때 둘 다 총에 손을 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발사 잔여물이 검출될 테고 제 지문이나 DNA도 나올 거예요. 라일리가 으쓱했다. 그냥 절차상 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사망자 가족에게 고지를 해주어야 해서요. 크루즈가 말했다. 마치고 다시 와서 대화를 계속했으면 싶군요. 괜찮으시면 말이죠. 당연하죠. 제가 협조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경찰청 범죄수사과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거기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요. 크루즈가 말했다. 차로요? 순찰차요. 경관들이 이송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릴 겁니다. 좋아요. 1~2시간이면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얼마나 기다렸는지 감도 안 오지만 앞으로도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회복할 수 있고 이명이 사라질 테고 번쩍이는 성광 사이로 비친 루시의 얼굴을 지워낼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 2명의 배심원을 위한 모두 진술과 증거 제시, 그리고 최종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밀실 미스터리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이야기가 거대해지면서 자살일까 타살일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말에는 충격적 반전이 펼쳐집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직접 뒷부분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책 더 케이지는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도서 증정 이벤트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